기독 학부모 학교 주제로 이제 학부모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학부모 교육으로 모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온 뒤라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편안한 가운데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누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다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 주제로 오늘 학부모 교육을 할 건데 먼저 강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또 고등의 학부모이시기도 하고 학교에 대한 애정과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또 강사분은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그런 시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건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종철이고요. 신편입생 부모 교육 받으신 분들은 또 만나뵌 적이 있어가지고 그죠? 익숙한 얼굴입니다. 예, 저도 아까 소개해주신 것처럼 학부모이기도 하고 또 학교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고 해서 학교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통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에 강의하러 가거나 다른 교회 강의를 하러 갈 때는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거든요. 네, 여기 설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사실은 처음에 강의 요청을 해주셨을 때도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데 이렇게 우리 나와바리에서는 좀 안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억지로 하라고 하시니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저에 대한 정보가 올려져 있는데 이미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답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매번 하는데도 답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들었어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떴나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는데, 네, 이 5가지 저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가 틀린 정보입니다. 몇 번이 틀린 정보인지 맞추는 게 퀴즈로 시작하는 선물 드려야 되나요? 네. 몇 번이 틀렸을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진 않죠? 안 보여요? 네, 벌써 노안이 오신. 네, 1번은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19년째 일하고 있다는 거고요. 2번은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와 신대원을 졸업했다는 겁니다. 저도 화면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돌려봐야 되네요. 3번은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들 1명이 있다는 거고, 4번은 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교육수다 데디스토크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5번은 고향이 부산이고 그래서 야구를 엄청 좋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몇 번이 틀렸을까요? 5번 손 들어볼까요? 이제 몇 번인지 손가락으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선생님들도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네, 몇 번이 많죠? 5번이 많고 2번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네, 거의 5번 2번이네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네, 5번은 함정, 2번은 정답. 네, 아마 정답이 많으신 거 보니까 제 강의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나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는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 네, 학교 교육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할지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올해로 19년째고요. 제가 창립 멤버로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창립 멤버 다 그만뒀는데 저만 살아남아서 네, 부소정을 하라 하셔가지고 부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뭐가 틀렸죠? 신대원. 네, 신대원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강의하면은 외모적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네, 딱 보면 목사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걸 늘 밝히고 시작하죠. 네. 저 농담을 조만간 못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좀 신상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맞는 이야기죠. 세 번째 맞는 이야기. 저희 아들이 여기 아들 하나인데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네 번째 맞는 이야기고 다섯 번째가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워낙 그 서울말을 네이티브처럼 잘 쓰기 때문에 다들 제가 부산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시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고향 분들은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팬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부산 출신도 아닌데 아빠 때문에 그 팀 팬이 돼가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팀이 잘 못하거든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 학부모와 학교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부모들에게 교육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교육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찾고 시작하고 싶은데 혹시 성경이 있으시거나 성경 스마트폰 앱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잠깐 여셔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이 페이지가 제가 오늘 그 강의 PT를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넘기면 좋겠는데 제가 넘기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계속 제가 넘겨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에 관한 권리이자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 그 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이름을 그 내 나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시작. 네. 좀 다르게 다가오셨나요? 다시 읽으실 때 거기 너, 나, 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서 자녀를 맡기시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죠. 아마 조금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더 지금 나에게 와닿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물으실 때 누구에게 물을 거냐 할 때 저는 선생님들에게 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아마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물음을 하실 거예요. 네. 이 자녀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의 어떤 그 책임을 물으실 때는 저는 우리 부모들에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누구누구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가진 존재이자 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교육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청지기이자 권리와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권리는 성경적인 권리이면서 또 교육법적으로나 어떤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그 인권선언 26조 3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는 시작. 네, 동의되십니까? 부모에게 자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녀에 관련된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세계 인권 선언의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 헌법도 한번 볼까요? 헌법에 보면은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들을 좀 살펴보면요.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조는 많이 들어보셨죠?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에 관련된 헌법은 31조에 담겨져 있어요. 31조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1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시작.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에게 모든 학생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누가 보장을 해줘야 되냐면 그 보호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보호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적 가치에서도 부모의 교육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헌법 여러 조항 중에 교육에 관련된 조항이 31조인데요. 그 31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에도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육기본법 제1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부모에게 부여했지만 헌법적으로도 또 교육법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런 법이 있는지 잘 모르셨죠? 교육기본법 제13조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요. 부모에게 교육권이 있고 그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가의 교육권, 또 교사의 교육권, 부모의 교육권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부모의 교육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교육은 국가가 해주는 거 아닌가? 또는 학교가 해주는 거 아닌가? 교사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원천적인 권리와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종길 엄기영의 연구, 제가 뭐 이렇게 연구까지 다 인용하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미성년인 학생의
행복 추구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육권이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 아이들의 교육권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그 권리를 보장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부모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때 그러면 제한받을 수 있을까요? 그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성인이 돼서 스스로 이제 그 권리를 보장하려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미성년인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굉장히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는 권리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국가도 교육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국가의 교육권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원해주는 또는 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줄 부모를 지원해주고 도와줄 권리가 국가에게 있다는 거죠. 이 국가의 교육권이 처음 등장하게 된 건 사실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쓰던 시절, 그죠? 공부를 안 시키고 아이들을 그냥 노동의 공장에 보내고 이렇게 하던 시절에 최소한의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의무교육, 우리도 의무교육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학교까지 아이들이 의무교육인데 그 의무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부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국가의 교육권은 특별히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교육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서 또 의미가 있고요. 사회 통합적 기능, 다 막 각자 옳은 대로만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사회 통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통합적 기능에서도 국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의 조화가 필요한데, 이 부모가 더 원천적인 우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두 교육권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표현을 좀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 부모 위치권이라고 하는 표현, in loco parenti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 국가나 교사가 아이를 가르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다, 부모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부모 위치권이라는 교육학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 그 교육의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종각 교수님은 학부모에게 1차적 책임과 원천적 책임이 있다, 원천 교육권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1차적 책임과 원천적 교육의 책임이 있고 국가는 2차적 책임과 지원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그만큼 학부모의 교육권이 중요한데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 학부모 스스로의 인식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교육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으시답니다. 그 권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이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학부모의 교육권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장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장되어 왔죠.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시절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해 왔거든요. 많이 성장해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 교권 침해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희초 사건이 그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었죠. 저희 연구소에서 사단법인 교육 비전이라고 하는 법인체를 만들었어요. 이 법인체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주로 기독교계 안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하는 이야기가 교계에 머물러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한국 교육 전체가 기독교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메시지를 공적 언어로 번역해서 공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교육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비전에서 첫 번째 올해 만들어졌고요. 올해 만들어진 다음에 첫 번째 포럼을 열었는데 그 포럼 주제가 뭐예요? 학부모와 교사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 왜 생겼냐면 서희초 사건 이후에 그 아주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건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학부모의 교육권을 다시 눌러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과연 그 해법이 맞는 건가? 문제가 그렇게 발생해서 생긴 건 맞는데 이 해법이 맞는 해법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이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의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그때 또 이 학부모의 교육권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 이야기는 아니고 공교육의 흐름인데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공교육 선생님 있으실까요? 예, 있으면 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기 상담, 정기적으로 하는 상담이 공교육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보다 훨씬 짧죠.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시간적으로도 짧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정기 상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 정기 상담을 다 수시 상담으로 바꿨습니다. 네, 수시 상담으로 바꾸면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희 연구소에 공교육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정기 상담이 아니라 수시 상담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깊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은 공지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상담하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했더니 담임 선생님은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상담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담 자체가 정기 상담이 수시 상담으로 바뀌어서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담이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게 공교육의 흐름입니다. 제가 더 충격적으로 느낀 게 그 함께 학교라고 하는 함께 학교 맞죠? 함께 학교인지 우리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함께 학교 맞을 거예요. 함께 학교라고 하는 교육부가 만든 이렇게 소통 웹사이트가 있어요. 학부모와 교사 소통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최근에 교사 선생님들이 올리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육 3주체란 말을 쓰지 말자. 네. 그동안에 교육 3주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누가 주체예요?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 3주체라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학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글에는 그 선생님이 쓰신 글에는 학부모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부모는 주체가 아니고 학생도 당연히 아니고 교사가 교육의 주체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 3주체란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저는 굉장히 일부 교사가 올린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에 선생님들의 찬성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네. 제가 이 글과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교사들의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학부모는 다시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구조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 발표하기 위해서 글을 다시 보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학운위 자체를 없애자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우리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 자체를 없애자라고 하는 논의도 교사들 단체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도 동의가 되고 그동안 학부모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동의가 되는데 해결 방안이 이렇게 가는 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좀 가지게 됐습니다. 서희초 사건이 우리 학교에 가져온 문제들, 더 이상 학생 지도가 불가능해져 버린 현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 부모가 소송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서 생기는
이 어려운 현실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예, 선생님들 단체 이 포럼할 때 선생님 단체 교사 단체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두통, 지통, 생리통보다 소통이 싫다. 네,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가장 지금 소통이란 말 자체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만큼 너무나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 2077건 모음집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기 제가 링크 주소를 해놓긴 했는데 누를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77건 들어가시면 그 이렇게 쫙 목록이 있어요. 2077건의 목록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혹시 내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사례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2077건 모음집을 만들었을까. 오마이뉴스 기사 중에 그 나 정도면 괜찮은 학부모 아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제가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이 기사를 찾아가지고 그 기사 안에 보면은 학부모들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 모습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나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렇게 보면서 들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우리가 학부모의 교육권이 강화되어 오면서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크구나. 네. 저는 굉장히 소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소수의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제가 공교육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제가 학부모 학회라고 하는 한국 학부모 학회라는 또 연구하는 학회가 있어요. 학부모의 시선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학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학회 모임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거기 그 선생님 중에 젊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소수가 아니고 그걸 소수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세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소수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2개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BS 다큐멘터리에 우리는 선생님입니다라고 하는 다큐가 있었고요. 최근에 MBC에서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두 다큐가 모두 다 이 일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인가라는 걸 좀 보여주는 다큐들인데요. 참 그냥 막 이제 제가 앞에 걸 봤는데 문을 벌컥 열고 교실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힌 학생을 끌어내가지고 거기 앞에서 막 그 자리에서 막 혼내키는 그런 부모가 있었대요. 그 선생님 인터뷰예요. 자기가 그때 자기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부모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이에게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학부모가 잠재적 범죄자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례한 학부모는 제어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그것을 제어하자고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부모를 그런 존재로 여기고 학교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시도의 흐름으로 가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이야기 아닌데 너무 공교육 이야기를 오래 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흐름이 점점점 우리 학교 안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얼핏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활성화되고, 예, 그리고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고 교사와 학부모가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부모와 교사가 관계가 좋을 때 자녀들의 학업 성취나 교육 성장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방향, 지향점과 목표를 여기에다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감정은 안 그렇다는 거죠. 저 손준종 교수님의 2012년도 연구를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저 연구에 보면은 교사들이 학부모를 민원인처럼 생각하고, 예, 불가근 불가원, 예, 가까이 가깝지도 않게 멀지도 않게, 예,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학부모의 감정도 비슷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 교사들이 진상 학부모를 만나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혹시 본인은 없더라도 옆에 있는 교사들이 경험한 걸 본 적이 있겠죠.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학부모들이 좀 문제 있는 교사를 만날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없으시죠? 여러분은 없어야 되는데, 네, 있겠죠. 네,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또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좋은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과의 좋은 경험, 학부모와의 좋은 경험, 교사도 좋은 학부모와의 경험이 있고 학부모도 좋은 교사와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잘 안 나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잘 나누질 않습니다. 근데 뭔 나눠요? 힘들었던 경험은, 나빴던 경험은 나누죠. 네. 그래야 좀 풀리기도 하고, 네. 내 편의 동의자를 얻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긍정적 경험의 일반화는 잘 안 이루어지고 부정적 경험의 일반화는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파트너십이라는 게, 상호 불신의 관계에서는 도대체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상호 긍정적인 관계의 일반화 경험들이 많아져야만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보문고에서 담임쌤 자랑대회라는 거를 공모를 열었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네. 11월 29일까지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쌤 자랑대회. 네. 영상을 2분 이내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네, 수상되면은 뭐 이렇게 상이 있더라고요. 자, 담임쌤 자랑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조원들 이렇게 좀 둘러 앉으실 수 있도록 지금 일부러 좌석 배치를 했습니다. 네, 둘러 앉으신 분들끼리 한 가지씩 우리 담임 선생님에 대한 좋은 경험. 네. 네? 뭐 아이한테 들어서 좋은 경험 아닐까요? 아이에게 들으셨거나 내가 경험한. 네. 우리 담임 선생님에 대한 자랑을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해보겠습니다. 혹시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으로 넘어가셔서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나면 곤란합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오른손 들어서 하나 둘 셋 하면 이분이 우리 조의 조장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에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네, 조장님께서 누구부터 이야기했으면 좋겠는지 정해주세요. 누구부터 이야기했으면 좋겠는지를 조장님이 정해주시고, 네, 그분이 지목받으신 분이 그 다음 분을 지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드릴게요.
3분 남았습니다. 3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 하면 여러분은 야 해주세요. 할렐루, 할렐루. 네. 여러분이 이 선생님을 자랑하는 목소리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우니까요. 너무나 이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생님 때문에 힘들었던 거 나눠보라고 했으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부정적 경험의 일반화보다 긍정적 경험의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긍정적 경험의 일반화를 많이 우리가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부정적 일반화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는 또 좀 끊어주시는 역할도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있고, 긍정적 일반화를 하는 거는 좀 오버해서라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하게 됐으니까 기왕에 평소에 그냥 하라 그러면 되게 평소에 할 수가 없는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학부모 교육 핑계 대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야기 나누신 이야기 중에서 제일 좀 기억에 남으신 선생님을 떠올리셔가지고 그분 핸드폰 아시죠? 대부분 번호를 모르시나요 혹시? 네. 번호를 아시면 네, 선생님 뭐 이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문자를 보내보면 지금 보내보면 어떨까요? 네, 카톡으로 뭐 문자도 좋습니다. 번호를 모르신다고 뭐 그러실 수도 있으려나요? 네, 네, 각자 네, 각자 한 분 전화번호에다가 네, 학부모 교육 숙제입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럼에서 그 교사 단체에서 발표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사 단체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원하는 거, 학부모가 교사에게 원하는 거, 학생이 교사에게 원하는 거, 교사가 학생에게 원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설문을 했는데 다른 건 다 다양하게 답이 나왔대요. 그런데 교사가 학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거의 압도적으로 1위가 뭐냐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였대요. 네. 그래서 그 교사단체 대표가 이야기하신 게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 정말 이렇게 이것뿐인데 사실 고맙다는 이야기 한번 듣고 싶다는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좀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쉽지가 않지만 네. 이런 기회를 좀 빌어가지고 감사를 잠깐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글 쓰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거의 다 쓰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건 두 가지였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학부모에게 교육권이 있다. 네, 학부모에게 교육권이 있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사명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교권 침해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요즘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해법은 학부모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 긍정적인 경험의 일반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교사 학부모의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냥 이상적인 명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대 그게 맞는 말이야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경험되는 것.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경험되어질 때라야 두 교사와 학부모 간의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에서 그러면 긍정적인 경험은 아무래도 공교육보다는 대안교육에 많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학회는 대부분 공교육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에게 대안학교의 교사 학부모 관계가 주는 통찰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대안학교에서의 교사 학부모 관계를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종교계 미인가 대안학교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2023년 한국학부모학회의 학부모 연구 제10권 1호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에 따르면은 크게 세 가지 연구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대안학교와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대안학교에서는. 세 번째는 파트너십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었고요. A 대안학교는 미랄두리학교입니다. A 대안학교의 교사 학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신 분, 새로운 좀 대상을 설정했어요. 교사이면서 학부모이신 분. 네. 그래서 제가 6명을 선정했는데 대안학교 교사이면서 공교육 학부모이신 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 대안학교 교사이신데 공교육에 아이를 보내고 계신 분 2분, 그리고 공교육 교사이면서 대안학교 학부모이신 분 2분, 우리 학부모 중에 공교육 교사인 분 2분, 그리고 대안학교 교사이면서 대안학교 학부모인 분 2분, 이렇게 6분을 선정해서 6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결과를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상호 인식. 둘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교사들의 인식, 학부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니까요. 학부모들은 열심인 학부모들이다. 네. 대안학교에 와 있는 학부모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학부모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학부모들은 교사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진심인 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약간 라임을 따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둘이 이제 서로의 욕심을 조율해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인터뷰에서 이분들은 적극적인 학부모다,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주체적으로 학교를 선택한 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적극적인 부모와 맡기는 부모로 구분되는데, 믿고 맡기는 부모보다 적극적인 부모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인터뷰가 되게 좀 의외였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믿고 맡기는 부모가 좋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믿고 맡기는 부모가 20, 30%고요. 적극적인 부모가 7, 80%래요. 반대일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반대일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들의 인식이 우리 학부모님들은 적극적인 부모들인데 적극적인 부모가 더 좋다. 그래서 아니 왜 아닐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때로는 학교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이런 부모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믿고 맡기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갑자기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라도 계속 좀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시는 분들은 조율이 돼 가는데 오히려 그냥 믿고 맡기고 있다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문제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예전에는 교육에 대한 대안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학부모들이 본 교사는 어떤 분들이냐면 교육에 진심인 분들인데 열악한 근무 조건과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학생, 학교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분들이다. 다 동의가 되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시죠. 아이를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을 많이 쏟으며 아이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다. 아마 제가 아까 칭찬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런 걸 칭찬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셔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주고 학교의 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부모님들과의 만남에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다. 상담자 같았고 가족같이 느꼈다. 이렇게 인터뷰들을 하셨어요. 좋은 선생님들 이야기겠죠? 네,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열심인 부모와 진심인 교사가 만나서 가치 있는 교육을 이루어 가다가도 점차 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학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분리되는 일들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특별히 고등과정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필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저도 이제 고등과정에 애를 보내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학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조율시키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 사실 학부모 교육이 또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되게 재밌는 상호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학교에서의 교사 학부모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토대에 대한 응답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되게 재밌게 또 이것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응답이 우리는 상호 선택을 했다라는 응답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교육 선생님이면서 대안학교의 학부모이신 학부모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한번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교육은 사실 학부모가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학부모도 선택할 수 없고 교사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안학교는 일단 학부모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출발점이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학교는 이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거고, 그죠? 학교 학생 모집할 때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 동의해서 부모들이 온 거니까 일단 부모가 학교를 선택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선발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는 이런 걸 할 건데 사교육을 금지할 건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학부모도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학교도 학부모를 한번 선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뭔가 갈등의 소지가 덜하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 공교육 교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공교육에서는 제가 아무리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싶어도 금지시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안학교들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학부모의 가치관과 학생의 태도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쌍방향적으로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택권, 어떻게 보면 학교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의 일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셔서도 계속 또 갈등을 하게 되지만 출발점을 어쨌든 맞추면서 시작한다. 서로 생각을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 정도는 합의를 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파트너십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학부모가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만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하죠, 그죠? 학부모 교육 월 1회 참석,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학부모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 이런 게 희망자들이 참석하는 자율 모임이 있죠. 가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정기 상담을 하고 상시 상담도 또 하죠. 그리고 반별 모임, 반대표 모임, 뭐 밴드 카톡방 운영, 학부모 주관 행사, 그리고 중고등에 가면 진로 교육을 지원한다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지원단,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 학부모 위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거의 5대5 수준으로 들어가니까요. 우리 학교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많이 관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많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또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네. 확실히 공교육에 비해서 소통의 빈도가 높고 관계가 깊다. 네. 교사와 학부모의 교류가 잦고 세심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연구 참여 중에 한 분은 문턱이 없는 학교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교장실은 마음껏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네. 그리고 제가 이 연구하면서 좀 놀랬던 건데 공교육에서는 교사의 전화번호를 잘 안 알려주고요. 투넘버를 쓰거나 학교폰을 쓰거나, 그리고 교사가 가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묻는 것도 문제가 된대요. 옛날에 우리가 왜 가정 텔레비전 몇 대 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저 어릴 때는 진짜 집에 텔레비전 몇 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체크했는데, 공교육은 연 2회 상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연 2회 상담인데 희망자만 10분에서 20분 만났대요. 이 연구할 당시입니다. 네, 근데 우리 사실 훨씬 더 많이 만나죠. 이제 공교육이 왜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상호 선택을 하고 다양한 참여를 하고 잦은 교류가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파트너십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업 체계. 그 다음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한 아이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협업 체계. 이 표현 좋지 않습니까? 저는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협업 체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대화하면 입체적으로 보게 된다가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특별히 가정 방문 이야기를 이때 많이 했는데, 가정 방문은 아이 한 명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서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의 느낌하고 또 가정에 가서 그 아이를 봤을 때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교사가 서로 정보를 많이 주고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애는 집에서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 좀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고요. 소통을 하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인터뷰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들의 선입견이 학교는 부모가 오는 것을 거북해한다, 싫어한다, 부담스러워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희생시킨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는 공교육이 아니라 공공교육이어도 그 권리를 찾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오히려 아까 이분이 그 이야기 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소통을 안 하다가 큰 문제가 될 때 학교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싶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소통함으로써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아이의 성장에 대한 그림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그림에 대한 공유가 교사와 학부모 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저는 이 연구도 제가 공동 연구로 했는데, 다른 연구자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공동 연구자가 있으면요,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각자 고민한 것들을 가져와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조율을 하거든요. 저는 이 공동 연구의 경험이 마치 교사와 학부모가 한 아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학생을 잘 돕기 위해서 부모가 보는 관점과 교사가 보는 관점을 서로 나누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죠. 이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세 가지 또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좀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을 잘 파악해서 좀 전문적으로 소통해 주기가 중요한 파트너십의 조건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한 아이 내지 뭐 두 아이, 세 아이도 있으시죠? 세 아이까지만 길렀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 연령대 아이들을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막 교사가 되신 분도 있으시지만, 좀 오래 교사를 하신 분들은 그 연령대 아이들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 데이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좀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찰과 기록을 통해서 전문적인 소통을 해주셨을 때 사실은 부모님들하고 훨씬 더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모의 본질은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본질은 불안인데, 이 불안을 신뢰로, 안심으로 바꿔주는 것이 사실 선생님들의 역할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개는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려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부모들에게 부탁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학부모는 교사의 말을 믿지 않고 자녀의 말만 믿으면서 자녀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자녀가 아닌 학교나 다른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공감이 되시죠? 네.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어려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라고 딱 요구하거나 왜 그렇게 했냐고 비난하는 부모가 제일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학교의 변화나 다른 아이들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어떤 면에서는 무례하거나 막무가내로 요구할 때 동력자라고 여겼던 분들이 살모사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네, 인터뷰를 일부러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살모사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고 의논이 요구나 비난으로 바뀔 때
파트너십은 무너진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장하는 자세, 요구하는 자세, 비난하는 자세를 조금 내려놓고 의논하는, 함께 좀 고민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인터뷰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힘드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인터뷰입니다. 그것은 저도 부모니까 이해는 하는데 진짜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애가 관계를 더 잘 되도록 헤쳐나가야 할까를 의논하면서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쟤는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 뭐 이 연구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네. 상호 선택과 그 전에 먼저 열심인 부모, 진심인 교사, 그죠? 그리고 욕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파트너십의 토대는 상호 선택과 학교 참여와 잦은 교류. 예. 그리고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협업 체계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대화와 소통과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조건으로는 전문적으로 소통하기, 불안을 안심으로 바꿔주기는 주로 교사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학부모는 요구나 비난하지 않고 의논하고 인정하기라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연구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인터뷰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이유는 이런 공감대를 좀 가지고 같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아마 1년 전인가 언제쯤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학부모와 학교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셨을 때 문장 완성 검사처럼 이렇게 딱 띄우셨어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 띠띠띠띠띠띠 뒤에 말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있다. 그죠? 교사와 학부모 사이 아이가 있다. 네. 또 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뒷문장을. 교사와 학부모 사이 와가 있다. 네, 아재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교장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거였대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 어떻게 대화할까? 네. 근데 말씀하신 그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이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대화가 빈번한가 빈곤한가, 만나면 편한가 불편한가, 깊이 아는 사이인가 깊이 하는 사이인가. 우리 교장 선생님은 이런 말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빈번합니까? 편합니까? 깊이 아는 사이십니까? 아니면 빈곤합니까? 불편합니까? 깊이 아는 사이십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 인격적인 대화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어느 게 인격적인 대화죠? 3번. 네. 자기 이야기만 한다. 아니고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살아나도록 이야기한다가 인격적인 대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1번, 2번의 부모를 많이 경험하셔서 이야기하신 거겠죠. 자기 이야기만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대화가 부족하면 이해는 낮아지고 오해는 쌓인다. 그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서로 탓을 하게 된다. 이게 사실 그 부모와 학부모 교사 사이에서도 중요한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화를 넓혀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좀 결론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시사인에서 나온 학부모는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되었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또 좀 추천드리고 싶은 기사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네. 이 기사에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풍부하고 안전한 대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분면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라고요? 1사분면 풍부하고 안전한 대화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죠? 학부모의 교육권이 증진되면서 1사분면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대화를 풍부하게 했더니 위험한 대화로 가버린 거예요. 네. 1사분면을 목표로 했는데 2사분면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 4사분면에서 시작해야 되네요. 옛날에는 안전하지만 빈곤한 대화였어요. 그죠? 4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좀 더 풍부한 대화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풍부한 대화로 가면서 위험한 대화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는 위험하니까 다시 빈곤한 대화로 가자 이렇게 3, 4분면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답이 아니라는 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시 1사분면 풍부하고 안전한 대화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이 그런 방향 설정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대한 실습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못하겠어요. 이제 3가지 예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학교의 교육 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때 있으셨습니까? 별로 없으셨습니까? 학교의 교육 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좀 사실 학부모 한 분이랑 선생님 한 분 모셔가지고 대화를 시켜보고 싶었는데, 싸울 수도 있겠죠, 갑자기. 학교의 교육 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때, 저도 10년째 학교를 보내고 있으니까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말했었나? 선생님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안전하고 풍부한 대화로 가는 길이 아니겠죠? 이런 좀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생님? 그리고 이거를 개인이 하는 거하고 개인이 각자 다 다른 목소리로 막 이렇게 쏘는 거하고, 뭔가 학부모회 우리 부모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의견을 올려가지고 그게 대부분이 동의되는 어떤 의견일 때 학교로 가는 거하고, 그죠? 제가 예전에 정기용 선생님 계실 때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정경윤 선생님이 한 학년 학부모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쭉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 단계의 교감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 앉으셨어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학교에 불만 있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데를 하나 깔아놓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이 내가 좋은 건 다 아니까 좋은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불만 있는 것만 이야기하라고, 불만 있는 것 딱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돌아가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한마디씩 불만 있는 걸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날 너무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게, A 학부모가 불만이라고 이야기한 게 B 학부모에겐 좋은 점이고요, B 학부모가 불만이라고 한 게 A 학부모에게 좋은 점이에요. 예를 들면 A 학부모는 아니 대안학교 보는데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B 학부모는 애들 왜 공부를 안 시키고 숙제를 안 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똑같은 반에 있는데 서로가 보는, 이게 같이 이야기 안 했으면 내가 보는 관점이 전체의 관점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정책에 불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마땅한 것인가, 풍부하고 안전한 대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인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다고 했을 때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렇게 너무 천국적인가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또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 걔 좀 혼내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혹시 뭐 저희 아이의 생각일 수 있으니 선생님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 좀 대화에서 공격적이지 않고 요구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희 아이도 다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비난할 거냐, 선생님 뭐 하셨어요? 라고 비난할 거냐, 아니면 얼마나 놀라셨어요? 라고 같이 고민을 나눌 거냐, 이런 좀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실습 주제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희 그 교육 비전에서 그래서 학부모가 먼저 좀 그 전에 사실 교사 단체에서 말 걸기 캠페인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해주셨고, 저희가 학부모 단체에서도 그러면 온기와 용기 캠페인이라고 따뜻한 부모로 우리도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온기 용기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요. 3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반 친구를 알고 사랑하기. 그러니까 내 아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내 아이 중심적 사고에서 우리 아이들 전체의 사고로 바꾸는 걸 해보자. 그게 이제 우리 학부모 회에서도 제가 자주 제안드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걸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의 교육의 작은 부분이라도 학부모 교육한다고 하면 오기, 뭐 이런 겁니다. 3가지 실천 사항들을 우리가 좀 지켜나가면서 미랄두리 학교 안에서도 점점점 공교육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그 풍부하고 안전한 대화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늦은 저녁까지 이렇게 무거운 눈꺼풀을 올리시면서 참여하신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선생님도 우리 초등생도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이런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마주하면서 봐야 될 지점들이 아닐까, 좀 직면해야 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런 자리가 좀 제가 볼 때 좀 귀한 자리가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좀 잊혀질만 하면 이런 마음들을 좀 모아서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워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좀 나눴던 거 들었던 내용 가지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오늘 강사분한테 기도 제목 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가지 네 있는데, 첫 번째, 네, 이 땅 교육에 깨어진 학부모 교사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파트너십이 미라디오 학교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거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과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마주보는 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따스한 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와 가정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 사이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미라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한 명 한 명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주세요.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 양육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학교와 어깨동무를 하며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하루하루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를 부모님 좀